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현재 일산에 살고 있어요. 나이는 3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죠. 이곳에 제가 어떤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이혼? 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맞선으로 6개월 만에 결혼하였고 3년 만에 이혼하였어요. 초스피드로 결혼해서 이혼도 스피디하게 했죠? 이혼을 한 지금 저는 이성을 만날 때는 최대한 오랜 시간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겪어보고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으로 인해 제 안에서 나름의 규칙이 생긴 거죠. 아이고, 사연이 너무 길었네요. 얼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김미연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갖는 게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이상철입니다. 저는 맞선을 그래도 몇 번 본 편인데 오늘 유독 긴장이 되네요. 하하하하. 남편과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맞선을 통해 만났어요. 당시에 저는 맞선이 처음이었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딱딱하고 불편한 자리는 아닐지 이래저래 걱정 반, 긴장감 반을 갖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이미 맞선 상대방은 여러 번 맞선을 본 사람이라는 정보를 듣고 나갔었는데 제 앞에 앉은 그 사람 역시 저와 똑같이 긴장을 잔뜩 한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이 호감으로 느껴졌죠.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대화 코드도 잘 맞았고 무난무난한 성격과 무난무난한 외모.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행복하고 순탄할 것 같던 저의 결혼 생활의 서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오빠는 나 딱 보자마자 나랑 결혼하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 나는 진짜 하나도 예상 못했어. 와, 진짜 시간 빠르지 않아? 우리 처음에 그렇게 어색하게 만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같이 부부라고 신혼여행 와 있잖아. 그래. 오빠는 나랑 맞선 보기 전에도 여러 사람 만나봤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왜 맞선 봤던 다른 여자들한테는 애프터도 신청 안 했어? 오빠가 그때 그랬었잖아. 애프터 신청한 게 내가 처음이라고. 신혼여행을 하던 중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다 문득 궁금함이 들었어요. 남편은 내 어떤 면이 좋아서 나랑 결혼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어떤 점이 좋아서 나를 만났고 나랑 결혼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연애를 할 때도 남편한테 애정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에 비해 남편은 묵묵히 있는 편이었죠. 신혼여행도 왔겠다. 이때다 싶어서 저 질문을 해보았어요. 듣고 싶어서 말입니다. 남편은 제 예상과 달리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저를 흥짓하게 했죠. 다른 여자들은 나랑 학벌도 맞지 않았고 직업군도 나랑 맞지 않았는데 당신은 나랑 학벌도 비슷하고 직업군도 나랑 잘 맞아서 그래서 당신한테 애프터 한 거야. 나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했었거든. 모든 집안도 학력도 직업도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게 사는 거다. 뭐야? 그러면 내가 오빠랑 학벌도 안 맞고 직업도 안 맞았으면 나랑 안 만났겠네? 에이, 그렇게 심각해지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첫 번째는 당신이 좋아서지. 안 그래? 그리고 대화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 자기랑 나랑 대화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좋았지. 혼자서 심각해지면 어떡해. 나는 그냥 당신 다 좋아. 더 좋다니까? 에헤이, 심각해지지 마. 그냥 당신이 좋았다는 말로 마무리는 했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한 학벌이 맞아서 직업군도 잘 맞아서라는 그 말이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새삼 묵묵하고 차분한 성격으로만 보이던 남편이 다르게 보였어요. 냉정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래, 그냥 한 말이겠지. 심각해지지 말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신혼여행을 즐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말을 저렇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신혼여행이라고 찜찜한 생각은 금세 저 멀리 묻어두게 되었어요. 대신 찜찜한 생각을 덮을 현실적인 충격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죠. 다른 거는 뭐 바라는 거 없다만 우리 이씨 가문이 명문 가문이다. 그러니 미연이 너도 이제 이씨 가문 사람이 된 이상 명문 가문에 누가 되지 않게 행동거지를 잘해야 한다 이거다. 무슨 말인지 알지? 미연이 내가 머리가 좀 있는 애니까 내가 더 길게 얘기는 안 하마. 그나저나 결혼식 때 축가 불러준 친구들이 미연이 너랑 친한 친구들이니? 아, 네.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쭉 알고 지낸 친구들이에요, 아버님. 그건 뭐야? 친구들도 시집 들어가야 할 텐데, 그렇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는 좀 자제하라고 전해줘라. 우리 며느리 친한 친구들이라니까 내가 더 마음이 쓰여서 그래. 어른들 눈에는 영 보기 안 좋더라. 치마 입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게, 아유, 그게 결혼식 때 제 친구들이 축가를 불러줬어요. 아이유의 좋은 날 말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무슨 제 친구들이 격하게 춤을 춘 것처럼 표현했는데 그냥 율동처럼 했습니다. 치마도 다 발목 위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요. 친한 친구들이 축하해주겠다고 한 거를 저리 말하니 기분이 안 좋죠. 제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는 듯 했습니다. 순간 고마웠어요. 물론 그 다음은 전혀 고맙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친구들 다 그렇지 뭐하러 남의 집 자식들까지 당신이 단속해요? 당신은 참 걱정도 많다. 그리고 무슨 명문 가문 도리를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요. 내 말은 미연이 쟤가 보통 머리냐 이거지. 우리 상철이가 좋다고 결혼까지 한 여자면은 미연이 쟤도 배울 만큼 배우고 직장도 괜찮은 거야. 아유, 그나저나 너희들이 식당에 들어서는데 어찌나 잘 어울리든지. 이제 아이 하나만 딱 생기면 좋겠다. 그래. 그래. 미연아, 너 다음 주에 시간 되니? 내 친구 딸이 산부인과를 하거든. 가서 너희들 검사 좀 받아봐라. 내가 같이 가줄까? 아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도 생각이 있는데 당연히 다 알아보고 있어. 그만 좀 해요. 미연이 밥 먹다 체하겠다. 이 사람 지금 2숟갈밖에 못 먹은 거 알아요? 어머, 그랬나. 아유, 너희 아빠랑 나는 미연이가 너무 반가워서 그렇지. 얘 미안아. 이 녀석 이거 너한테도 이렇게 쌀쌀맞게 구니? 아유, 무서워서 말을 못 붙이겠다니까. 알았어. 말 그만 시키면 되잖아. 아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그래도 우리 첫손주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네. 시아버지는 그놈의 명문 가문 타령을 해댔고 시어머니는 그놈의 임신 타령을 했습니다. 하긴 시부모였던 그 사람들의 말을 합치면 말이 다 되기는 하네요. 명문 가문을 잇기 위한 아이를 하루빨리 낳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명문이라.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저 말을 들었어요. 저 말을 듣는데 내가 무슨 재벌집에 시집을 온 건가 싶었습니다. 차라리 삼성현대 뭐 이런 대기업 집안에 제가 시집을 가서 거기서 명문 가문의 품위를 지켜라. 명문 가문의 며느리로서 자랑스러워해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이해라도 갔을 겁니다. 직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만 제 시부모님이었던 두 분은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두 분 다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명문을 거들먹거리면서 저한테 뭐 집안 교육 같은 걸 적은 책을 한 권 주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첫 손주는 아들이면 좋겠다는 소리를 밥 먹는 내내 해대는데 저 그날 결국에는 집에 돌아와서 소화제 먹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랑 함께 사는 게 아니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안도를 했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 얼마 가지 않았죠. 어머, 니들 집 너무 잘 꾸몄다. 아유, 사돈, 애들 이제 다 키웠다는 실감 나시죠? 아유, 너무 기특하다, 정말. 그러게요. 언제 다 크나 했더니만은 이렇게 결혼시키고 나니까 조금은 허전하긴 하네요. 때는 양가 어른들을 저희 신혼집으로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는 요리 솜씨를 뽐내보겠다고 아침부터 땀 뻘뻘 흘려가며 음식 준비를 했어요. 어른들도 다 오시고 음식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하필 밥솥이 고장이 나서는 밥이 하나도 안 익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을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본가에 가서 밥을 가져오라고 말이에요. 저나 친정 부모님이나 그 말을 듣고 저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플로 햇반이라도 얼른 배달시킬게요. 어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걸어가면 바로 코앞인데 뭘. 아들, 얼른 가서 밥 가져와. 사돈들 시장하시겠다. 코앞이요? 네, 우리 집이 바로 요 앞이에요. 어머머, 그러네. 우리가 미연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사돈들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구나. 어머머, 애들 결혼하고 신혼여행 보내고 한다고 정신이 없었나 봐요. 네, 신혼집은 다름 아닌 시댁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신혼집을 보러 오지 않았었느냐고요? 아니요, 보러 왔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도 수시로 드나들었고요. 가구가 들어갈 때도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심지어 결혼식 올리기 3주 전부터 남편과 같이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시부모와 한 번도 마주치지를 않았으며 왜 남편이라는 인간은 나한테 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인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죠. 그러다가 문득 상견례 날이 떠올랐어요. 아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집은 남자가 장만하는 게 맞죠.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우리 미연이랑 산철이가 그냥 잘만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미연이도 부담 갖지 마라. 상철이랑 같이 집 몇 군데 받았는데 너희들 직장이랑도 가까운 위치에 매물이 있더라. 미연이도 가서 보고 괜찮으면 거기로 계약하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한사코 당신들이 저희 신혼집을 해주고 싶다면서 이미 몇 군데 집을 봐두었다고 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고 보니 그 몇 군데도 다 시댁 주변이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집을 볼 때까지도 시댁과 제가 신혼집으로 살게 될 그 집이 그렇게나 가까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래요? 시댁과 가까운 게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찜찜했던 것, 시댁과 신혼집이 가까워서도 아닌 남편이 왜 나한테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였습니다. 말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니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너도 알고 있었냐고 슬며시 물으셨는데 모르고 있었다고 하기엔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얘기해줬었다고 말이에요.
양가 어른들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뗀다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말없이 상을 치웠습니다. 여보, 화났어? 미안해. 내가 말을 해야지 하다가 나도 정신이 너무 없어서. 미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는 내가 내일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릴게. 정말 미안해. 시고하면서 엄마 아버지한테는 내가 단단히 얘기해뒀어. 거리만 가까운 거지 생활까지 같이 하고 싶지는 않다고. 엄마 아버지도 알겠다고 하셨고 자기도 봐서 알잖아. 우리 엄마 아빠 두 분 다 독립적인 분들이라 우리한테 터치 같은 거 아예 안 하실 거야. 독립적인 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아이 빨리 가져야 한다. 명문 가문 사람답게 하라고 그렇게까지 계속 말씀하셨어. 어머님 아버님이 내 생활에 대해 터치하시면 그건 내가 먼저 가만히 안 있어. 내가 기분 나쁜 거 오빠도 잘 알고 있네. 왜 나한테 말 안 했는지 궁금했는데 그냥 정신없어서 까먹었다고. 그걸 나보고 지금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오빠는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보여. 이거는 신뢰 문제야, 신뢰 문제. 벌써 이렇게 큰 문제를 오빠가 나한테 얘기 안 해주면 나보고 오빠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제가 틀린 말 한 거 있나요? 어떻게 신혼 초부터 저런 큰 문제를 저한테 숨길 수 있었던 건지. 자, 저는 저 당시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왜 저때 혼인신고하기 전에 그 자식과 헤어지지 않았었던 건가? 그게 더 어이가 없네요. 저 당시에는 그래도 내가 결혼을 했으니 이 결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진짜 어른이라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가 어른 노릇하려고 했으니 이혼이라는 결과에 도달했겠죠. 어쨌든 남편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그대로 그 다음날 저희 친정집에 찾아가 부모님께 사죄하고 절대 시댁과의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의 냉전은 한 달가량 갔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같이 붙어 있으면 싸워도 하루도 못 간다고 냉전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실제로 시부모님과 밥을 먹는다거나 하는 건 한 달에 한두 번이 다였고요. 그렇게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됐구나 싶던 찰나에 제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찾아온 아이였죠.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엄마가 힘들면 뱃속에 있는 아기도 힘든 거야. 이서방은 너한테 일 좀 쉬라고 안 해? 그쪽 집에서 손주 노래를 불렀었다면서. 그럼 너 회사 다니는 것 가지고 말이 나왔어도 진작에 나왔을 텐데. 아니야. 오빠는 몸조심해서만 일하라고 했어. 내가 일 욕심 많은 거 알아서 그런 거겠지 뭐. 내가 힘들다 싶으면 쉴게. 걱정하지 마라.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저를 향해서 일을 잠시 쉬는 건 어떻겠냐고 했어요. 20대에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30대에 가진 아이였으니 말입니다. 저도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남편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놓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제가 직장 다니는 걸 원했어요. 저는 당시에 그게 남편이 나의 꿈을 위해서 응원해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뱃속의 아이도 잘 키워내고 일도 잘 해내려고 했던 건 저의 말도 안 되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설레던 임신 8개월 차에 저는 아이를 잃었어요. 뱃속에서 너무 일찍 나온 아이를.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내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너무 작은 생명이라서 화장을 해도 유골이 정말 한 줌도 안 돼야 나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 아이를 바다에 뿌리는 그것조차 너무 안쓰럽고 아쉬워서 저는 아이의 유골을 담은 보석을 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목걸이를 갖고 있고요. 뭐라도 좀 먹어야지. 응?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너도 힘들고 하늘에 있는 애도 우리 엄마랑 나 때문에 저렇게 슬퍼한다고 생각할걸? 미안아, 너는 엄마 아빠 새끼야. 내 새끼가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우리라고 속이 편하겠니? 엄마 아빠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먹어. 응? 엄마, 그래봤자 겨우 8개월 같이 있었던 건데. 야, 너무 힘들어. 나 습관적으로 내가 배를 자꾸 만지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지나내는 애들만 봐도 너무 힘들어. 내가 욕심이 많아서 우리 애를 죽인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나 잊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 힘들어져 갔습니다. 날짜로는 고작 8개월을 뱃속에 품었던 것 뿐인데 그 8개월이 뭐라고? 평생을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직장에 나가서도 픽픽 쓰러지는 게 일주일에 2~3번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어하면 할수록 저 이상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꿈도 꿈이지만 아이를 잃은 내 마음 먼저 돌보고 내 건강 먼저 돌보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치유를 해나가는 대신에 남편과의 사이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태도가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오빠, 내일 우리 파주 아울렛 갈까? 내일 오빠 쉬는 날이잖아. 우리 오랜만에 나가서 데이트 좀 하고 놀다가 오자. 나 안 그래도 가서 이것저것 좀 살 거 많았거든. 가서 오빠 티셔츠도 몇 장 좀 살까? 아울렛은 무슨, 뭐 어디 로또라도 맞았어. 무슨 로또 맞아 아울렛 가나. 그냥 우리 요즘에 너무 집에만 있었잖아. 오빠는 계속 야근하고 늦게 오고. 오랜만에 둘이 나가서 시간 좀 보내고 오자 이거지. 지금 우리 형편의 아울렛은 무슨 아울렛이야. 예전이야 당신이 같이 돈 벌었으니까 그런 데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한 거지. 앞으로는 아울렛도 아울렛인데 여행도 못 갈걸? 나 혼자 돈 벌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아울렛을 가고 여행을 가겠어? 안 그래?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자. 돈 아껴야지. 변해도 너무 변했죠. 말끝마다 돈. 나 혼자 돈 벌고 있잖아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런 대화가 늘 이어졌어요. 하다못해 장을 보러 마트에 가서 10만 원이라도 넘으면 보란듯이 한숨을 포우 내쉬며 인상을 쓰기도 했습니다. 서운한 것도 서운한 건데 요리 맞더라고요. 특히나 마트만 갔다 하면 무슨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장을 보다가 남편음의 그 모습에 열이 받아버렸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몰라요. 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뭐야?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사람들 다 보는데 소리 죽여. 소리 죽이라고. 내가 소리 죽이게 생겼니? 너를 안 죽이는 걸 다행으로 알아. 내가 여기 와서 뭐 다이아몬드를 산대. 아니면 이 마트에 있는 거 전부 다 쓸어놨는데. 그리고 여기. 이거 카트 안에 있는 게 죄다 내 거야. 당신도 같이 먹고 같이 쓰는 것들이야. 그런데 뭐 하나 담을 때마다 인상 박수고 한숨은 폭폭 내쉬고 나 퇴직한 지 고작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리고 내가 놀고 먹자고 퇴사했어? 죽을 것 같으니까 퇴사한 거 아니야. 일단 내가 좀 살아야겠으니까. 내가 물어봤었지. 나 퇴사할 건데 괜찮겠냐고. 그때 다시 뭐라고 했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몸부터 챙기라며. 그럼 그때 그냥 퇴사하지 말라고 하던가. 아주 사람을 그냥 피를 말려 죽이려고 하네. 그럼 내가 거기서 퇴사하지 마 이럴까?
당신이 하도 죽을 것 같이 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 한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리냐고. 이거는 당신이 나한테도 예의 없게 한 거야. 퇴사를 할 때도 하더라도 조금 더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그만두든가 해야지. 당신만 유산했어. 대한민국에서 당신만 유산했냐고? 자, 그 북적북적하던 마트가 일순간 조용해질 만큼 거세게 저는 남편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혼자 돌아왔어요. 펑펑 울어서 부은 눈으로 친정집에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늘로 올라간 아이가 남의 아이도 아니고 자기 아이인데 나 혼자만 유산한 거 아니라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소리 지르는 그 자식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은 절대 없죠. 한 대를 더 때려야 했나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말입니다. 그 뒤로 그 자식도 저한테 사과를 안 하고 저도 그 자식한테 사과를 안 하고 그렇게 냉전 상태로 계속 지내왔어요.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분명 이번 달 용돈까지 내가 우리 생활비 다 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용돈이 안 들어간 거야? 어머님 아버님은 다 받으셨다던데 왜 우리 부모님한테는 용돈이 안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 치사한 자식은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용돈 잘 받으셨냐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용돈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바빠서 깜빡했나 보다 하고 그냥 말 안 하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그 와중에 시부모는 전화해서는 용돈 잘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마트 사건을 겪었던 터라 그 망한 인간이 일부러 저희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서재에 퍼질러서는 게임을 하는 그놈에게 저벅저벅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한테만 용돈을 드리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장모님이 뭘 잘못 보셨겠지. 잘못 보기는 뭘 잘못 봐. 속일 걸 속여.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아니지. 치사한 게 아니지. 나도 똑같이 생활비를 내는데 왜 우리 부모님한테만 용돈을 안 보냈어? 당장 보내드려. 당장 보내고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말해. 실수로 깜빡했다고. 제가 하는 말을 듣던 그놈은 열심히 하던 게임 패드를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자식 눈에서 살기를 느꼈어요. 아무런 표정 없이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한참을 보다가 그놈은 제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도 못 벌면서 무슨 용돈을 드린다는 거야? 뭐, 네가 돈 내지 않았냐고? 그래, 돈 냈지. 돈 냈어. 그런데 앞으로는? 뭐 네가 받은 그 퇴직금에서 쪼개서 내다가 퇴직금 다 떨어지고 너는 계속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내가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고. 그런데 나는 그러면서 너 먹여 살려. 너희 부모님 용돈까지 가져다 바치라고? 아, 이게 진짜 누구로 호구로 하나? 야, 너도 양심 있으면 직장을 구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 퇴사한 지 이제 겨우 2달 될까 말까 한다고? 그런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는 네가 한 달 놀고 없는 꼴 보는 것도 치가 떨려. 알아. 와, 내가 뼈 빠지게 돈 버는 동안 쟤는 저렇게 집구석에서 자기 유산했던 거 힘들다고 핑계대고 놀고 있겠구나. 딱 그 생각 든다고. 알아? 나 그때 마트에서 했던 말 그거 빈말 아니야. 그거 진심이야. 대한민국에서 애 유산된 여자가 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애는 또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 나는 네가 다시 직장 구하기 전까지 너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생각 없어.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쓰레기랑 결혼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쓰레기랑 결혼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좋게 좋게 봐서 말은 저딴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정말 저런 생각하고서 나랑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았다고요. 저는 그런 사실도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그게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네가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지셔서 내가 용돈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정신 차려. 막말로 너랑 너희 부모님 따고 쳐서는 니들 집 옆에 이 집 구한 거 당장 오늘이라도 이사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어. 너 나랑 만났을 때 밥 먹으러 자주 갔던 그 동네에 있는 건물 몇 개가 우리 부모님 건 줄 알아. 하긴 네가 그걸 알았으면 나한테 이딴 식으로 안 굴었겠지. 너같이 돈 좋아하는 놈이 건물주 자식을 싫어할 리나 있겠어? 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세요. 건물도 꽤 갖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인지 친정오빠는 제가 결혼할 때 그걸 상대편 쪽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놈이면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력을 전혀 몰랐죠. 남편 놈은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말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 멱살 끌고 제가 그대로 저희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자, 저는 부모님한테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자식이 이러이러한 말을 해왔고 나는 더 못 버티겠다고 말입니다. 대못을 박는 일인 건 알지만 이런 놈이랑 더 살았다가는 그게 대못 박는 일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놈이 돈 가지고 협박 아니 협박을 하길래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놈은 그 자리에서 피식피식 웃으며 가소롭다는 듯 굴었고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빠가 그 자리에서 그놈 뺨을 갈겨버리셨죠. 그리고는 멱살을 잡아 끌어 그대로 차에 집어던졌습니다. 네가 지금 그걸 못 믿겠어 이딴 식으로 구는 거지. 아버님, 이거 지금 저한테 실수하시는 거예요. 왜? 깽값이라도 달라고 하게. 그래, 너 같은 파리 새끼한테 똥 던져주는 거야 뭐 어렵겠냐.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너한테 사실 확인을 시켜줘야 속이 시원하겠다. 아빠의 손에 이끌려 그놈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건물 여러 채와 그 건물에 대한 부동산 계약서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건물이 있는 곳을 다 돌고 나서야 그놈은 어쩔 바를 몰라 했어요. 그 어쩔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이 더 역겨웠죠. 정말로 건물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역겨운 일이에요. 안 그래요? 친정 부모님은 당장에 짐을 빼서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셨고 저는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신혼집이었던 그곳에는 그놈 혼자만 있게 되었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이혼을 준비했어요. 그놈은 저를 다시 붙잡을 준비를 했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연락을 해대고 저희 집 앞으로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미연아,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한테 사과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원래 경솔한 놈이고 네가 잘 알잖아. 그냥 정신 나간 놈이 정신 나간 짓 했다고 생각하고 나 한 번만 봐주라. 나 정말로 정신 차렸어. 내가 뭘 어떻게 할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내 마음 믿어줄래? 리연아, 내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속을 뒤집어 까서라도 너한테 다 보여주고 싶다 진짜. 미연아. 그러게, 있을 때나 잘할 것이지. 그놈은 뒤늦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저희 부모님이 가진 건물을 보고는 저를 붙잡으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착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면서 말이에요. 이미 저는 그 자식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이렇게 내가 이혼을 해주기엔 그동안 내가 받았던 서름과 무시에 대해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에게
골탕을 한번 크게 먹이겠다 다짐을 했죠. 마음까지 낀다고 그게 뭐 전달이 되겠어? 실제로 보여줘야지. 나 퇴사한 후로 당신한테 개무시당하면서 상처받은 게 진짜 많았거든. 아울렛 갔을 때 특히. 내가 내 돈으로 가방 하나 사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당신 나 눈치 엄청나게 줬었잖아. 그럼 나 가방 사줘. 가방이랑 구두랑 코트까지. 사줄 수 있어? 그거 나한테 갖고 와봐.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뭐? 야, 미연아. 너 나를 모르고 내가 너 하나 얻는데 그깟 돈 쓰는 거 아까울 것 같아. 야,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사다 줄 수 있어. 그래, 네가 그렇게 내가 해야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줄 거라면은 내가 당장 내일 사다 줄게. 진짜야. 대신 너도 네가 한 말 지켜야 한다. 저는 가장 단순하고 처리가 쉬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 인간이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가장 무시했던 부분인 돈에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돈에 벌벌 떠는 인간한테서 돈을 뜯는 게 가장 확실한 복수일 테니 저는 그걸 노렸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 그 자식은 제가 말한 고가의 명품을 다 사왔어요. 어떤 거는 줄이 길어서 못 사서 리셀로 샀다고 했죠. 그래, 고마워. 잘 받을게. 그게 다야? 그럼 뭐, 짐은 언제 갖고 올 거야? 내가 오늘 차로 갈까? 당신 짐이 많았었나? 하긴, 많았던 것 같아. 당신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집에 어찌나 회하게 느껴지던지. 아니다. 당신이 나한테 너무 크게 있었어서 그랬던 것 같아. 여보, 미안해. 나 정말 잘할게. 내가 너한테 한 그 집 그거 진짜 치사하고 못해 먹었다는 거 내가 알아. 나 정말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도 계속 반성할게. 미연아, 고마워. 뭐가 고맙다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이랑 다시 합치겠다고 했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나는 그냥 생각은 해보겠다고 한 거였어. 당신이랑 합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은 참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선물은 잘 받을게. 당신 마음이 뭔지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이 한번 어긋나니까 쉽게 붙지는 않는 것 같다. 내일 당신 집으로 이혼사로 갈 거야. 그러니까 서로 지저분하게 질질 끌지 말고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내자. 뭐? 야, 너 말이 다르잖아. 생각해본다는 게 잘 해보겠다는 거지? 내라, 나랑 다시 합칠 거 아니면 내가 너한테 그걸 왜 줘? 내라! 싫어. 이미 나한테 준 건데 왜? 비켜, 차 나가야 해. 어쨌든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응? 이거는 내가 이별 선물로 잘 받아둘게. 알겠지? 내일 바로 서명해서 보내. 일 지연내는 일 없게. 야, 내놓고 가라고, 야, 짐이야. 저는 계획대로 남편 놈이 선물로 준 것을 차에 실으면서 대화를 했었어요. 답보다는 핑계로 잠깐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미리 밑밥을 깔아뒀었죠. 그리고 혼자서 허황된 꿈에 빠진 그놈에게 나는 너랑 합치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뒤 호련히 차를 끌고 떠났습니다. 그놈은 역시나 그 다음 날에 합의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면서 제게 이혼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사기를 당했다나요. 자기는 합치겠다는 뜻으로 알고 선물을 준 건데 이럴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저한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던 줄 아세요? 입금했어. 어쩌면 네가 나한테 사준 거에서 딱 10,000원이 남냐. 네가 사준 선물 그대로 되팔아서 나 그 돈으로 너한테 위자료 입금했어. 네 돈을 네가 다시 가져가는 거네? 축하해. 너 네 돈 나가는 거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뭐 그 돈이 어쨌든 당신한테 갈 돈이었나 보다. 잠깐이나마 당신 덕에 내가 갖고 싶었던 가방도 들어보고 했네. 이별 선물 고마웠어.
저는 그놈이 저한테 다시 합치자고 줬던 명품을 그대로 팔았습니다. 애초에 그 선물을 받았을 때도 그딴 인간한테 받은 선물 재수 없어서 들고 다닐 생각 없었어요. 어차피 팔려고 했던 거 잘 줘버렸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걸로 완전히 그놈과의 인연이 끝난 거라고 말입니다. 그놈은 저한테 위자료를 받고도 발악을 했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말입니다. 뭐 억울한 건 자기 사정이고요. 그건 제가 알 게 아니잖아요. 이미 끝낸 사이니 말입니다. 자, 제 이혼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뭐 짧은 연애, 짧은 결혼 기간 제대로 인생 공부했다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했다는 거에만 집중하면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제 나름대로 복수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떠셨나요? 제 친구들은 명품 받은 거를 무어로 팔아서 위자료를 줬냐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명품 갖고 있겠다고 제가 그 자식한테 제 생돈을 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놈한테 저의 돈 10원 한 장 가는 것도 너무 아까웠거든요.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저는 이제 노트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러가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